자, 경제 현안들을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했다 이 내용을 다뤄봤는데 더 이상의 기준금리 상승은 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의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제 박사님께서 이제 여러 변수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그 의견이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시장,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사고 파는 시장, 그중에 특히 주식, 채권을 거래하는 증권시장에서는요.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상식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리다가 3번 연속 동결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언젠가는 금리를 이제 내려가는, 왜냐하면 경제가 하나의 사이클로 마치 사람이 산에 올랐다가 내려가는 이런 순환 곡선을 그리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도 언젠가는 올 텐데 우리 정권가에서는 그 시기를 올해로 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 정권 시장에서 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귀추를 주목하는 것은요. 바로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얼리버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얼리버드라는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서양 속담이지 않습니까? 특히 주식이나 채권에서 이 얼리버드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금리가 오르다가 또 동결되다가 이제 급격히 내려갈 때 그때 금리 인하에 따라서 어떤 주식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그런 기회가 한번 오는데 이게 마치 새벽에 먼저 일어나는 벌레가 새벽 딱 동이 틀 때 일어나야만 그때 잠자고 있던 벌레를 잡아먹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없어요. 오히려 새들이 더 많아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벌레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리버드, 5분만 늦은 얼리버드는 아예 가지 않은 얼리버드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정권시장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금리가 내릴 것으로 배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리기 직전에 주식이나 채권을 샀던 사람들은 금리가 내리면 큰 이득을 보는데 주식 패턴은 이미 그게 금리가 내리자마자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변곡점, 경제 상황의 변곡점을 잘 살펴서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변곡점 중에서도 금리 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을런지도 모른다. 현재로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절대로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완전히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러고 특히 중요한 대목은 이창용 총재가 예. 이 금통위원들,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의견, 앞으로 한국에서의 최고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피크 금리가 어디 될 것인가라는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3.75라고 그러더라. 그럼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0입니다. 그럼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뭐 그것은 한국은행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놓는 하나의 보호막일 뿐 지금 기조적으로는 금리 동결은 끝났고 또 곧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침체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금융시장은 배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온도차가 있다고 했던 게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연말에 그러니까 이제 경기 하방 압력이 예상보다 좀 강해질 경우에는 연말에 뭐 10월, 11월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분도 있고 이제 사실 금리가 쉽게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던 그 고원 금리 항상 얘기해 네. 주시는 그게 유지된다 그러면 뭐 내년 뭐 초라든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일단은 글로벌 시장 예상을 또 이럴 땐 지켜봐야 될 텐데 하반기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된다는 게 이제 이런 예상이 많아지게 된다면 예. 우리나라는 그보다 좀 더 빨리 앞서서 인하가 되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것은 바로 한국이 미국보다는 지금
물가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조기에 인하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또 지금 한국의 성장률도 미국보다는 성장률이 낮고 지금 경기가 우리 그 1.6% 성장할 것으로 본 게 1.4%로 0.1가 예상이 내려갔죠.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금리를 좀 서둘러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현재 올 7월 달에서 7월 달 FOMC 아니면 9월 달 FOMC 그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의 신호탄이 오지 않겠는가.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을 7월이나 9월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연준 FOMC도 우리 한국은행과 같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현재로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 연준이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방만하게 또 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언제 금리가 인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또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자기도 지금도 스스로도 모를 것이다. 그것은 지표가 말해주는데 그 지표는 결국은 물가와 성장 지표 요것이 조화를 이루는 시점이 결국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일단 데이터들이 나와야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짐작하는 건 쉽지 않지만 어쨌든 금리 동결에 이어서 인하로 갈 수 있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저희가 짚어드렸고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 늘 이 시간 통해서 박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인데 이창용 총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진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 기조가 이렇게 이 부동산 시장도 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이 끝난 이후에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했다. 금리 인하 언제 한다. 사실 이런 어떤 소랑솔래 얘기보다는 더 주목을 했던 대목이 바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연착륙하는 것 같아. 예.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한국은행 총재가 기본적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스카이고 IMF도 근무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한국은행에서 금융 통계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 연착륙이 되느냐 아니면 부동산이 망하느냐 이것은 결국은 금융지표, 가계부채 또는 연체율 이것과의 상관관계가 높다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창용 총재의 부동산 연착륙 얘기를 상당히 무게가 실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도 사실 부동산이 경착륙,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기업 도산이라든지 여러 가게 파산의 문제가 왔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이런 것도 여전히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수습을 했다. 그다음에 가계부채의 심각성도 현재 지금 그 가계부채 주담대 같은 것은 좀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어도 금융지표로 놓고 볼 때 부동산의 대폭락 가능성, 한꺼번에 부동산이 폭락함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같이 공도 동망하는 이런 위험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다. 이것으로 한국은행의 진단이 지금 부도지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를 하셔갖고 좀 관련 얘기를 짚어볼 텐데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1년여 만에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좀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 이런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지금 서울의 집값, 서울 집값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정부 공공통계입니다. 이게 0.03% 올랐는데요. 서울에 예.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 5개 구 평균 0.03%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2022년 5월 1일 이후 약 1년 거의 1년 1개월 만이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죠? 1년 1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지금 그래픽에는 상승률이 나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방하다가 이제 몇 달 전부터
그 하방이 조금 꺾였나 싶더니 드디어 예. 이제 상승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 대목이 과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조적인 상승이나 부동산이 다시 한번 들끓어 오를 것이냐?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금 상승했다는 것은 전분기 대비 0.03%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1년 동안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약 20% 정도 떨어졌거든요. 20%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0.03%가 오른 거기 때문에 1년 전에 비하면 19.99 뭐 3은 여전히 떨어져 있다. 맞아요. 예, 이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 부동산 경기 과열이라든지 어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다라고 본다기보다는 부동산 경기의 급락세가 일단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겠다. 그렇겠네요. 이것은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는 대로 연착륙. 연착륙을 그러니까요. 어떤 숫자로 입증하는 그런 통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만한 게 뭐냐면 저도 그렇게 박사님과 회의를 같이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서울 강남 지역 쪽은 굉장히 올랐고 그러니까 네. 특수 지역이 좀 더 많이 올랐고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급락세를 보여왔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된 것이냐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이냐라고 했을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조금 더 어떤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같이 뜨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0.03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살짝 올랐지만은 거래량에 있어서는 보통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평균치에 비교해 볼 때는 아직도 절반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부동산 수급 지수. 부동산을 지금 같은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프로테이지를 나눈 것이 부동산 수급 지수인데요. 그 부동산 수급 지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자, 지금 83%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맞아요. 서울은 78%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게 100이 평균이거든요. 100이 딱 노멀한 거죠. 예, 100이 100이 노말.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장 균형 상태입니다. 밸런스가 맞는 거죠. 예, 그러면 70이나 80은 여전히 팔겠다는 사람이 아직은 많은 건데 그러나 수급 지수가 한 달 전, 두 달 전보다 올라가고 있던 것은 적어도 하락세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연착륙하고 맞아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의 이 조심스러운 그 어떤 전망이 굉장히 좀 적합해 보인다. 지금 현상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상황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흐름을 잘 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흐름에 있어서 앞으로의 변수랄까요? 물론 뭐 예상할 수 없는 지표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박사님 보실 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부동산 시장이 주목해야 된다. 이런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일반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의 대규모 단지의 분양 실패로 인한 건설사 부도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관리, 어떤 PF 관리, 그 밖에도 어떤 부동산 규제 정책에 있어서도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가격이 오를 때는 규제를 강화하고 가격이 내릴 때는 규제를 좀 대폭 푸는 이런 신속한 조율이 필요한데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로 돼 있다 보니까 정부가 뜻대로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정부는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완화가 되지 않은 현장에 보면 뭐 취득세 같은 건 정부는 1년 전부터 취득세 조정한다고 그랬지만 전혀 조정이 안 됐거든요. 그다음에 분양권에 관한 어떤 실거주 의무 폐지, 정부는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폐지가 안 된 뭐 이런 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여야가 정치적 어떤 입장을 떠나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안정적 어떤 연착륙을 할 수 그러게요. 있도록 좀 서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디폴트 위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루면서 박사님께서 이제 디폴트의 유무보다 디폴트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 유무보다 중요한 게 이제 2011년 예를 들어주시면서 미국이란 나라의 신용등급의 하향이라고 하셨는데 3대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예요.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그러니까 트리플 A로 매기면서 향후 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그러니까 무디스하고 여기는 아직 아닌데 피치가 이걸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걱정됩니다. 예, 전 세계에 지금 신용평가 회사들이 약 한 15,00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3개인데
그 세 개가 시장 점유율이 99%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용평가사들 S&P, 무디스, 피치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 S&P와 무디스가 80%를 점하고 있고 피치가 20%인데 피치는 세계 3등이에요. 3등이군요. 3등인데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또 AAA 플러스로 최고 등급을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자, 단서 조건을 하나 단 겁니다. 지금 CG에 나오는 대로요. 부정적 관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앞으로 다음 등급에서 내릴 수도 있다. 저건 강등의 예고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신용평가에서 저렇게 했을 때 다음에 등급이 내려갈 확률이 50%쯤 됩니다. 근데 물론 피치가 1등은 아니기 때문에 네, S&P하고 무디스는 안 그랬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래도요. 예. 그래서 피치는 2013년도에 한번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피치가 떨어뜨리면 무디스나 또 S&P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이 미국의 신용 부채 한도 협상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인데 거기서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 그리고 타협을 하되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하느냐, 이런 것을 리드미컬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신용 등급 하락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원만하게 해소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고만으로 끝날 수도 있는. 뭐 디폴트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 네. 기정사실하지만 네. 협상의 온도가 좋아야겠군요. 협상의 그렇죠? 온도와 그 내용과 어떻게 타결하느냐.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